예, 제목을 AI 바이오 생명과학 혁신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제 곧 생명과학 시대가 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생물학과를 갔는데 생물학과를 간 이유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앞으로 생명과학의 시대가 오니까 생물학과를 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생물학과를 갔어요. 그런데 취업하기도 어렵고 주변에서 걱정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생물학과 나와서 취직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선생님한테 상담을 했더니 대학교 교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조금 있으면 생명과학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열심히 하고 98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그 다음 해에 IMF가 왔어요. 예. 그런데 제가 요즘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명과학 시대가 곧 온다. 바이오가 우리나라를 구할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카이스트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학문에서 항상 이 과학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주죠. 이 제임스 웹 이 망원경은 지구상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지구 바깥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큰 우주를 보여주고, 그래서 138억 광년 멀리 떨어진 그런 별의 존재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학기술이 어떤 그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한 25년, 30년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때 그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가 있는데, 이렇게 기술의 발전이 뭔가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바이오에도 그런 터닝 포인트가 정말 왔다. 우리 앞으로 생명과학 해야 된다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는 다들 학자니까 이제 학생들한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과학이란 무엇이냐? 학문이란 무엇이냐? 그거를 제일 처음에 얘기하신 분이 플라톤입니다. 이 플라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자들 앞에서 야, 너네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이 보이는 거를 이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물질 뒤에는 어떤 본질이 있어. 그래서 물질만 보지 말고 그 뒤에 본질을 한번 찾아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지금 과학에서 찾는 거는 뭐예요? 과학적인 원리, 지식, 그런 것들을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 뒤에 있는 과학적인 원리를 찾는 게 이제 과학인 거고, 그래서 이 플라톤이 그러면 그렇게 지식을 찾는 게 가능해? 가능해. 그냥은 안 되고 너네가 이성을 사용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깊이 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과학의 시작은, 과학의 첫 번째 기술은 어떤 물건도 아니고 장비도 아니에요. 그 생각하는 방법론인 거죠. 우리가 가설을 세우고 질문을 하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는 그 생각하는 방법을 최초로 개발하신 분이 플라톤인 거죠. 그래서 이 플라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학문의 아버지, 과학기술의 아버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플라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본질을 찾아나가기가 되게 힘들어. 왜냐면은 마치 우리는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과 같아서 실제 세상을 보지 못하고 동굴에서 이렇게 그림자만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그림자가 너무 실제 같아서 우리는 이게 보이는 게 실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실제 세상은 이 동굴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뇌과학을 하는데 뇌과학적인 입장에서도 정말 맞는 말씀인 게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실제 우리 물리적인 세상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뇌가 해석해 준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는 것도 사실 신경의 전기 신호죠. 우리가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느끼는데 이 공간도 신경의 전기 신호예요. 그래서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세계는 되게 왜곡된 세계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방식대로 이렇게 왜곡된 세계인 거지 진실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언어 세계가 당신이 알고 있는 세계의 전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세계가 이제 그만큼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한계를 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제 뇌과학에서는 이렇게 공간과 시간과 관계와 감정과 의미 모든 게 다 전기 신호인데,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 듣고 이 색깔을 보고 빛을 느끼시는데 이게 전기 신호로 느끼시나요? 전기 신호는 찌릿찌릿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 사람으로 보이고 공간으로 보이고 색깔 빨간색, 파란색으로 보이죠. 그 이유는 우리 뇌 속에서 이 전기 신호를 해석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거를
분위기가 조용하니까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의식. 예, 의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 보면 여기 주변에 의식을 잃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게 의식의 존재를 증명하는 겁니다. 예, 그 의식이 깨 있는 동안에는 들어오는 자극을 이렇게 열심히 이제 해석을 이제 해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의식이 있다는 증거예요. 요 앞으로 요 정육면체가 앞으로 그 자리에서 깜빡깜빡 할 겁니다. 안 움직입니다. 이제 한번 봐주세요. 자, 그 자리에서 깜빡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식은 이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을 해서 이거를 움직인다고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안 움직이는데 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까요? 예? 예,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깜빡거리는 건데, 예, 그 자리에서 깜빡거리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게 움직이면은 요 화면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죠? 이 뺑글뺑글 돌면 돌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냥 깜빡깜빡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의식 세계는 이렇게 맘대로 왜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의식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챗GPT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 비디오를 보여줬어요. 야, 너 이 비디오 이거 움직이는 걸로 보이니 안 움직이는 거 보이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지된 위치에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참 독특한 놈인데 단순히 우리의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인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파악하는 지식과 사람이 파악하는 지식은 질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게요. 그럼 인공지능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게 생물학적인 원리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우리 생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진 뇌는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냐면 여기 신경이 있죠? 여기 신경이 보면 여기 얼굴같이 돼 있는데 막 이렇게 풀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정보를 받아들이는 부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머리카락같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얘가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머리카락이 되게 많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되게 많죠. 그래서 굉장히 서로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가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데이터를 합산을 해가지고 나중에 아웃풋은 하나로만 나와요. 요게 신경의 원리고 뇌는 이 신경이 100조 개가 천억 개가 있고 요게 연결이 이제 100조 개가 있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은 뭐냐면 요 신경의 원리를 그대로 본딴 겁니다. 인풋을 많이 넣고 각각의 가중치를 더하고 요거를 합친 다음에 어떤 스레시홀드를 넘으면 아웃풋을 예스와 노로 딱 나오게끔 하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요게 인공지능 단일 신경인데 요거를 이렇게 신경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인풋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레이어라고 그래갖고 있는데 이 레이어에는 왜 있냐면은 좀 더 다각적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결혼하실 때 기억 안 나시죠? 예. 어떻게 배우자를 선택하셨는지 제가 결혼정보회사에서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이게 인터넷에 나오는데 남녀 선호도에 대한 거예요. 이게 남녀 선호도에 대한 변수가 되게 많아요. 일단 직업. 남자는 직업이 단계가 되게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단계. 그리고 집안 환경은 3단계, 재산 4단계. 근데 남자는 외모가 중요하지 않나 봐요. 이거는 2단계밖에 없어요. 키 175 이상, 175 이하. 근데 여성은 외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레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이게 남녀가 선택 기준이 달라요. 이게 다 맞아야지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자가 선택하는 기준이에요? 아니요, 그 남자가 여자를 선택하는 기준이고 여기는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는 기준. 여자라고 써 있는 게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외모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갖고 보면은 여기 저도 딸이 있는데 보면은 여기 집안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 집안 환경에 부모님 직업이 다행히 여기 교수가 있더라고요. 교수가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다 합산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근데 그리고 또 이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그 신랑감 의견 다르고 신부 의견 다르고 부모님 또 다 의견 다르고 장인 장모 의견 다르고 또 친척들 의견 다 다르잖아요. 인공지능은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뭐 외모, 학력, 뭐 직업, 재산 이런 인풋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예를 들면 신랑들의 남자들의 의견 쫙 있고 여자들의 의견 쫙 있고 부모들의 의견 쫙 있고 이걸 얼마든지 데이터들을 다 합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정말 이 우리 복잡한 세상의 많은 변수들을 다 고려할 수 있다. 그게 인공지능의 장점입니다. 예, 그래서 인공지능이 잘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그래서 요거는 개야, 요거는 강아지야 가르쳐 주면은 나중에 이제 저절로 개와 고양이를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그래서 네가 비슷한 개끼리 한번 묶어봐 그러면은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또 잘하고요. 또 강호학습이라고 그래서 어떤 규칙도 학습을 잘합니다. 예를 들면 알파고가 바둑을 배울 때 이런 강호학습 원리로 이렇게 배우게 됐고, 또 최근에 인기 있는 이 제너러티브 AI는 우리 언어나 그림 그리는 거나 이 사람들이 창의성을 갖고 하는 행동들을 굉장히 잘 합니다. 그래갖고 얘네들이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요즘 실험실에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요. 얘가 뭐가 차이가 있니? 그러면 이러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고, 너는 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니? 그럼 그거에 대한 데이터도 분석을 해주고. 예, 그래서 옛날에는 실험 데이터와 대화가 안 되는데 요즘은 이 제너러티브 AI로 실험 데이터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죠. 그러면 이게 제너러티브 AI나 이런 AI들의 한계가 뭐냐면은 얘네들은 물리적인 세상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언어로 된 지식을 다 취합해서 학습을 하는 애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 이제 젠센 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피지컬 AI라는 개념인데요. 뭐냐면은 아까 그 플라톤의 동굴 얘기했잖아요. 우리에는 뇌 속에 이런 이성의 세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세계는 바깥에 있다고.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떻게 되냐면 이 로보틱스하고 결합을 해서 인공지능이 드디어 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연을 경험하지만 인공지능도 자연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이제 사물을 보고 거기서 원리를 추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공지능이 훨씬 잘하겠죠. 이 자연의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복잡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아마 어젠가 그저께 17시간 전에 뉴스인데 오픈AI, 젠센 황이 오픈AI라는 그 라지 랭귀지 모델하는 챗GPT 만드는 회사에 140조를 투자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만큼 이제 앞으로 세계는 정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게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그 사람이 가르쳐준 것만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 자연에 나가서 정말 과학자들, 여기 계신 분들이 평생 해온 일들을 대신하는 시대가 이제 곧 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바이오가 왜 AI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물학은 뭐냐면은 굉장히 복잡하죠. 동물이나 이런 걸 보면은 우리 행동도 그렇고 복잡하죠. 그런데 그거를 점점점 세분화해서 조직이나 세포나 분자 수준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다운그레이드를 해가면서 하는 게 기존에 지금까지 이제 생물학이었어요. 그래서 고해상도 현미경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현미경 뭐 엑스레이 이런 거 발견하신 분들이 다 노벨상 받으셨죠. 근데 이 AI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생명현상이라는 건 결국에 분자가 모여서 세포가 되고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우리 기관이 되고 개체가 되고 생태학을 이루고 점점 복잡한 내용들이 합쳐지면서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창발성이라고 하는데, 그 생명현상이라는 거는 이렇게 분해를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많은 변수들이 합산돼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인간이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지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이 복잡한 데이터들을 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이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바이오가 만났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공지능은 바이오를 위한 거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게, 우주보다 복잡한 게 생명현상이고 드디어 이제 도구가 나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AI가. 예, 그런데 그러면 이 AI로 전통적인 바이오 연구의 한계를 극복한 게 이제 AI 바이오라는 테마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첫 번째 그 전통적인 바이오에서는 그 변수를 통제해야 돼요. 우리가 실험을 하려면 가설을 세워야 되는데 가설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만 다른 겁니다. 하나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의 기능을 알려면은 코가 있는 동물과 없는 동물을 비교를 해봐야 돼요. 하나만 없는 거를. 예. 그래서 이 변수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 생명과학에서 하나의 변수를 없애면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돼요.
뭐 예를 들면 그 유명한 그 아재 개그 있지 않습니까? 바퀴벌레 다리를 다 뗐더니 얘가 소리를 못 듣더라. 안 움직이더라. 아무리 소리를 쳐도 도망가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다리를 없앴더니. 예, 뭐 그런 계통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통계 기법인데, 이 통계는요, 변수가 하나일 때는 되게 작동을 잘해요. P-value라고 그래갖고요. 평생을 우리 괴롭혀온 그 P-value, 그죠? 예, 그 P-value로 하나로 되는데, 이게 변수가 2개, 3개 늘어날수록, 엄청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A 아노바, 3A 아노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쥐를 한 그래프 만드는데, 300마리에서 400마리, 뭐 1000마리를 실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와서 이 통계 기법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과학을 할 때 우리가 다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뭐 암 조직을 갖다가 그냥 이해는 못하니까 그거를 분해하고 DNA를 뽑아서 이렇게 시퀀싱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분해를 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런 분해를 하는 스케일 다운 접근은 결과적으로 새롭게 더해지는 생명 현상의 원리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뇌를 연구를 하니까 실제로 이 AI를 활용을 해서 이 뇌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연구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행동과 그 뇌가 하는 일이 우리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 뭐 뇌질환을 만들어내고 뭐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렇게 유전자부터 세포, 그다음에 이 뇌, 그리고 행동까지 이거를 전 과정들을 다 AI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관심 있는 이제 분야가 에이징 분야인데, 특히 우리가 뇌가 나이가 들면서 뇌만 정말 정상이면 우리나라 인구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왜냐하면 정말 우리 50대 이상, 60대 이상 노인 인구는 우리나라 가장 지식이 풍부하신 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건강만, 이 노화 문제만 해결이 된다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뇌의 노화 혹은 뇌질환을 연구하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드리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설을 통해서 들어가는 건 하나의 변수만 알 수 있는데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도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희귀질환 환자라든지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들은 환자들한테서 조직으로부터 우리가 그냥 조직을 분해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뇌를 만듭니다. 시험관에서 조직을 갖다가. 그래서 이 조직에서 사람을 시험할 수 없으니까 사람 대신에 이런 약물들을 스크리닝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이 오신 여기 최민희 교수님 계신데요. 찾을 수 있으신가요? 여기 사진하고 좀 많이 다른가요? 예, 저기서 계시는데, 최민희 교수님이 저희가 학장으로 있으니까 요 환자의 조직에서 이 조직을 꺼내가지고 다시 뇌를 만드는 그 미니 브레인을 만드는 데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 영국에 계시는 분 제가 카이스트 교수로 모셔왔고요. 예, 감태인 교수님도 역시 이 뇌질환을 존스 홉킨스 교수님이신데 저희가 또 카이스트를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이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희귀질환인데 세계에 한 명밖에 없는 희귀질환 환자도 여러 약물을 테스트해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신 이렇게 뇌를 만들어서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같은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 원숭이가 이제 파킨슨병에 걸린 원숭이에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좀 약간 느리게 움직이죠. 뇌에 도파민 세포가 없어서 이렇게 느리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먹는 것들도 굉장히 천천히 먹고 이제 손도 떨고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원숭이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치료를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뇌를 연구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그 유전자 치료제 약물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치료제를 넣고 얘가 이틀 뒤에 원숭이에요. 보시면은 훨씬 행동이 좋아졌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너무 복잡한 현상이라 연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과 AI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유전자를 분석하고 그런 기술을 종합하게 되면은 이 약물을 저희가 만드는데 6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예, 그리고 원숭이 테스트하는 데까지 1년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환자가 나와서 굉장히 위독한 환자라고 할지라도 요즘은 1년 이내에 약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고, 대표적인 게 코로나 백신이죠. 예, 그 코로나 백신도 1년에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분석도 인공지능으로 합니다. 아까 원숭이가 좀 뭐 낮은 것 같잖아요. 낮은 것 같은 느낌만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인공지능이 약물 주기 전에는 요 한 점 하나가 이 원숭이가 움직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움직임이 되게 많아졌죠. 이렇게 크게. 약을 준 다음에. 그리고 정확히 정량을 해줍니다. 1179% 증가했다. 약물에 의해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객관적으로 정량도 해줍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거는, 저희 학생 실험실에서 이제 개발한 건데, 저희 카이스트 연구실에서, 제 연구실에서 벤처기업이 4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카이스트 학생들은 1년에 100개의 기업을 창업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인공지능이 있다 보니까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렇게 그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행동을, 복잡한 주위의 행동을 이렇게, 9개의 바디 포인트로 조합을 해서 이렇게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만든 이유는 저희 실험실이 좀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주위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이렇게. 그런데 소문이 안 좋게 난 거예요. 저 실험실은 되게 젊은 사람 말로 빡시다. 힘들다. 까만 점만 내내 보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정말 우리 랩이 힘든가 하고 가서 봤어요. 그때 학생이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도 교수가 뒤에 있으니까 더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갑자기 하더니 키보드에 토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돌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이거는 자동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화를 하게 됐고 제가 이제 회사도 만들어서 CES에서 이제 그 상도 받고 해가지고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실험을 대신해 줍니다. 이렇게 쥐가 여기 귀뚜라미를 사냥하고 이제 관심을 갖는 장면인데 이렇게 행동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실제로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행동을 잘 클러스터링도 해주고 이게 뭐 하는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얘한테 물어보면 얘가 대답도 잘 해줍니다. 이게 무슨 실험이고 어떻게 차이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으로 이 쥐도 조절할 수 있게 됐어요. 뭐냐면 쥐가 이 물건을 갖고 싶은 소유욕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또 뇌에서 소유욕을 만들어내는 신경을 자극했는데 요거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잘 하게 되면 쥐를 조종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얘가 요 까만 점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드론이 아닙니다. 드론이 아니고 그냥 쥐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얘가 쥐가 그 장애물도 건너가고 왜냐면은 얘는 그 목표 지향적이에요. 눈앞에 목표를 하기 위해서 장애물도 극복하고 열심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배고픈 상태인데 여기 먹을 게 있는데도 얘는 그걸 안 가고 여기 지나쳐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실험실까지 무사히 왔어요. 이렇게 쥐를 조종하는 기술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국방부에도 관심이 갖고 특히 해군에서 북한 잠수함 같은 거 있잖아요. 돌고래를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하면 남포항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기술로서 제가 이거를 드론이 아니라 얘는 드론은 계속 전기 충전을 해야 되는데 얘는 가면서 주워 먹지 않습니까? 먹고 알아서 이렇게 적진까지 가서 하는 기술로 개발하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이걸 개발했을 때 갑자기 뉴스가 나왔는데 남북 정상이 도보다리에서 만났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프로젝트로 이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 이제는 혹시 필요하면은 이제 이런 사이보그 로봇을 저희가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기술이 발전을 해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2차원 화면만 봐도 이 말을 3차원으로 재구성할 수 있고요. 얘가 3차원으로 재구성할 뿐만 아니라 얘가 실제로 말이 뛰고 뭐 풀 먹고 하는 장면들도 이렇게 이미지로 상상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보는 거는 2차원 세계인데 거기에 3차원 원리를 이렇게 파악을 자동으로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제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인공지능이 당연히 한계가 있죠. 그리고 나아갈 길에 대해서 그 스케일링의 법칙인데요. 이거는 여기 정부 관련되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세계 경쟁이 가장 큰 AI 머신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런데 그 경쟁은 저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돈 제일 많은 투자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40조씩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앞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희망적인 건 뭐냐면은 스케일만 키우면은 무한대로 커질 것 같고 지식의 능력이 커질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결과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화라고 합니다. 포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데이터의 퀄리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데 음식 만드는 요리 기구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고 재료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더라도 노이즈나 오류가 많으면 성능이 저하되고 오히려 고품질 데이터만 선별하면 작은 모델이 큰 모델을 이길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50년의 생명과학 역사도 있고 많은 저력이 있기 때문에 고품질의 데이터로 우리나라가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특수한 바이오 상황이 있는데요. 2050년이 되면 그 인구의 38%가 전 세계 최고 수준에서 38%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65세가 되고 하게 되면 이게 마지막 베이비붐 세대예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뭐가 느껴지십니까? 예? 잘생기셨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그죠? 근데 저는 이 사진을 볼 때, 이거는 정말 지난 50년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학습된 피지컬 AI로 보입니다. 예. 여기 계신 한 분들이 다 피지컬 AI.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이 정년과 함께 그냥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결과적으로는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에 바로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노화를 질병으로 선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화를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질병으로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요. 비만이 원래 질병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1997년에 WHO에서 선언한 다음에 갑자기 비만이 환자가 되니까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예요. 10억 명의 시장이 열리고 연간 130조 규모의 그 시장이 생겼고 최근에 비만 치료제가 이렇게 시장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 노보디스크는 덴마크 경제의 거의 40%를 한 약으로 보충을 하고 있고 유럽에서 가장 그 비싼 회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노인 인구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이 인구가 완전히 나이가 들기 전에 50, 60대부터 데이터를 축적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 노화를 억제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실버 리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FDA가 저는 5년 안에 이거를 질병으로 선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미리 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생겨요. 26억 인구가 전체 그 노화의 치료 대상입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은 정말로 그 세계 최대 바이오 의료 시장이 되고 우리 격차가 있긴 한데 이 3.8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노화를 만약에 앞서 나간다고 하면은 실제로 저희가 그 노인 인구 비율이 2030년에 이렇게 증가하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이 노화 데이터가 하이 퀄리티로 있는 데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노화 연구하시는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예, 그렇게 주목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현재 기대 수명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모르셨죠? 얼마 전까지 3위였는데 우리나라가 1위로 도달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1위로 된 그 것 중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희가 같은 세대의 그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인구가 되게 많고 정보도 서로 교환을 하고 그리고 지금 5, 60대, 70대 요 세대가 우리나라 산업 경제를 이끄는 최대 엘리트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스스로 노화를 조절하고 또 기능을 유지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기대 수명이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싶은 거는 2016년에 들 수 있으면 내년이죠. 빨리 우리가 먼저 노화를 질병으로 선언을 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노화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영노화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2050년에는 AI 최애 강국으로 되지 않을까. 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이스 여기 인공지능한 저희 방의 학생들이고요. 창업한 김대건 박사님이고 저희가 그 AI 바이오 잘하려고 여기 외국에서 모셔온 박사님들, 예, 그분이 한 분 앉아 계시고요. 예, 이상으로 제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